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건설회사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부장까지 오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고 4년 전 은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내 경숙이가 퇴직 첫날 아침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66세인 경숙이는 결혼 후 줄곧 살림만 하며 저를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였죠. 은퇴 후 생활은 예상보다 한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전부였어요.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40여 년간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이 참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정호야, 요즘 뭐하며 지내냐? 동네 카페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 박형철이 물었습니다. 형철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친구였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지 뭐. 너는? 나는 요즘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 주식 투자 말이야. 형철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복잡하게 그어진 차트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주식 차트야. 이것 봐. 내가 작년에 산 이 회사 주식이 벌써 50% 올랐어. 1천만 원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이 됐다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쉬워? 잘못하면 다 잃는 거 아니야? 물론 위험은 있지.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보도 많고 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큰돈 말고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해봐. 심심할 때 하기 딱 좋아. 집에 돌아와 저는 경숙이에게 형철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형철이가 주식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해도 되나요? 큰돈 말고 조금만 해보자고요. 100만 원 정도면 설령 잃어도 큰 타격은 없잖아요. 그래도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왔으니까 조금은 모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재미삼아서요. 경숙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금만 해보세요. 다음 날 저는 형철이와 함께 증권사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처음엔 모든 게 복잡해 보였어요. 어르신, 처음이시니까 안전한 대형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100만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서웠지만 점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5% 올랐어요. 100만 원이 1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흥분해서 경숙이를 불렀습니다. 15만 원 벌었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신기하네요. 형철이 말이 많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진 저는 두 번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현대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것도 3주 만에 25% 상승했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행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산 LG화학은 한 달 만에 40%나 올랐어요. 처음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어느새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야, 너 정말 타고났나 보다. 형철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초보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대박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주식 좀 잘한다면서요? 어떤 걸 사야 할지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초보라 잘 모르겠어요. 겸손하시긴. 연속으로 대박내는 사람이 초보라니요.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황금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형철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암호화폐가 대세래.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건 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만큼 수익도 크지. 너는 운이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심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계속 올랐어요. 한 달 만에 2배, 3달 만에 3배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대박이에요. 저는 경숙이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5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어요. 경숙이는 기뻐하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무서워요. 괜찮아요.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과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며 분석했어요. 예전엔 신문부터 봤는데 이제는 증권 뉴스가 먼저였습니다. 정호 씨, 경마도 해보세요. 카페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경마는 도박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의 컨디션이나 기술 실력을 분석하면 투자와 비슷해요. 정호 씨처럼 운 좋은 분이면 금방 요령 터득할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조심스럽게 10만 원을 걸어봤는데 놀랍게도 1등을 했어요. 배당금으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황금손이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경마도 시작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에 이어 경마까지.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게 잘 풀렸어요. 10번 중 8번은 맞췄고 때로는 대박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요. 경숙이가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좋네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손 떼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마법의 손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주식은 어김없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암호화폐는 폭등을 거듭했고 경마는 연승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년도 안 되어 제 투자금은 1억 원을 넘어섰어요. 내가 정말 특별한 건가?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았던 제가 갑자기 투자의 귀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공의 맛을 보니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더 큰 수익,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어요.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어도 2,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되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행운이 올까? 저는 점점 돈에 눈이 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증권 뉴스가, 경숙이의 걱정보다는 차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모르는 사이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을 넘어선 제 투자 자산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커피도 마시기 전에, 세수도 하기 전에 말이죠. 어제보다 1,000만 원 더 올랐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투자한 신규 상장 암호화폐가 폭등한 것이었어요. 여보, 이번에도 대박 났어.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며칠 만에 5천만 원이야. 거실에서 부엌까지 뛰어가다시피 하며 경숙이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2억 원이었던 투자금이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하루아침에 새 차 한 대 값이 생겼어. 하지만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던 경숙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밥그릇을 놓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어? 경숙이는 젓가락을 나란히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다예요? 당신이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더 급한 건
오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거든요. 경수가 좀 이해해봐. 지금이 기회라고. 이런 대박이 언제 또 와? 저는 서둘러 밥 몇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여러 개의 창을 띄웠어요. 주식 차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알트코인들. 화면 가득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제대로 드세요. 경수기가 뒤에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형철이었습니다. 정호야, 대박 소식 들었어? 뭔데? 새로운 코인 정보야. 이번 주에 상장되는 건데 내부 정보로는 최소 10배는 오를 거래. 메타루나라는 코인이야. 정말이야? 어디서 들었는데? 내 조카가 IT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들었대.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라고 하더라. 저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살 수 있어? 프리세일 중이야. 나는 5천만 원 넣을 생각인데 너는 어떻게 할래?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정했습니다. 나는 1억 원 넣을게. 1억 원? 그렇게 큰 돈을? 요즘 내 운을 봐. 뭘 해도 대박이잖아. 이번에도 틀림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바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전혀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성공 경험이 저를 확신에 차게 만들었거든요. 투자를 마치고 나서야 경수기가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혼자 먹어? 나도 같이 먹지. 이미 다 식었어요. 30분 전에 불렀는데. 아,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경수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9시 주식 시장이 열렸어요.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대부분 상승세였습니다. 역시 마이다스의 손이야.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기분은 최고였어요. 오전 중에만 2천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경수가 점심 뭐 먹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러 나가요. 친구들이랑?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약속한 거예요. 말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투자 외의 일들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나? 재미있게 다녀와. 경수기가 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코인 시세를 확인했어요. 오후에는 경마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최근에 경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신기하게 잘 맞았거든요. 오늘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리는 8경주 정보를 분석해봤어요. 3번 말이 유력해 보이네.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제게는 용돈 정도로 느껴졌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 말이 1등으로 들어왔고 배당률 3.2배를 받아 1,600만 원을 손에 넣었어요. 또 대박이네. 저는 너무 흥분해서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경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경마에서 또 이겼어. 5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됐다고.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허전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거든요. 형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철아, 오늘 경마 대박 났어. 오, 정말? 얼마나? 1,100만 원 벌었어. 30분 만에 말이야.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오늘 주식에서 300만 원 잃었는데. 그래, 뭘 잘못 샀길래? 형철이와 30분 넘게 투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경수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 그냥 그래요. 경수기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오늘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3천만 원 넘게 벌었어. 주식에서 2천만 원, 경마에서 1,100만 원. 정말 대박이지? 경숙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여보. 응?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영화 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영화?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작년 봄이에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같이 나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 요즘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은퇴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에 몰두하느라 정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주말에 같이 나가자. 정말요? 응, 약속해. 경숙이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자신감을 더해줬거든요.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수익을 보는 재미에 빠져 다른 것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경숙이와 약속한 주말 외출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벌수록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머릿속은 오로지 수익률과 차트, 그리고 다음 투자처를 찾는 일로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돈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더 많은 자극과 더 큰 수익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이라는 욕심만 커져갔죠. 그것이 바로 돈의 맛이었습니다. 한 번 맛을 보면 끝없이 더 원하게 되는 마치 마약과 같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유혹이었어요. 2억 5천만 원이 된 제 자산을 보며 만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5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식 계좌는 매일 불어났습니다. 아침에 확인할 때마다 전날보다 수천만 원씩 늘어나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사는 주식들은 모두 상승세를 탔어요. 오늘도 3천만 원 벌었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습니다. 코인 차트는 더욱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본이고 각종 알트코인들의 변동폭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드레날린이 솟았어요.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이번엔 얼마나 벌까 하는 기대감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회사 일은 괜찮고? 민수는 37세로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분당에서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곤 했어요. 아버지, 투자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신다면서.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아버지가 돈을 잃고 있나?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야, 할 말 있으면 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다니?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 학비에 결혼 자금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충분하다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뭘 아느냐? 지금이 기회야. 이런 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행운이 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해도 돼요. 며칠 후 둘째 딸 은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아버지가 지금까지 실패해봤나? 실패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계속 이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걱정보다는 눈앞의 수익이 더 달콤했거든요. 그 무렵 저는
경마장까지 직접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던 것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현장의 생생함과 스릴을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정호 형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경마장에서 만난 단골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응, 오늘 좋은 정보 있어? 육경주 이번 말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1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요즘 손이 좋거든. 30분 후 이번 말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당률 2.8배로 2,800만 원을 받았어요. 역시 마이다스의 손이야.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쭐해져서 더 큰 판을 벌였어요. 다음 경주에서는 2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적중에 4,600만 원을 받았죠. 오늘만 4천만 원 넘게 벌었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경숙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마장 좀 다녀왔어. 경마장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오늘 대박 났어. 4천만 원 벌었다고. 4천만 원이요? 경숙이는 놀란 듯 물었지만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 정말 신기하지. 뭘 해도 돈이 돼. 경숙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왜?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만해? 무서워요. 이렇게 계속 이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경숙이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주식에는 5억 원, 암호화폐에는 3억 원, 그리고 경마에는 매주 수천만 원씩 쏟아부었어요. 형철아, 나 지금 자산이 10억 넘었어. 정말 대단하다. 1년도 안 되어서? 응,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하지만 10억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20억, 30억. 끝없이 더 큰 숫자를 꿈꿨어요. 어느새 제 눈엔 가족보다 숫자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경숙이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식들의 걱정 어린 말들도 잔소리로 들렸어요. 아버지는 요즘 돈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은혜가 엄마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무서워해요. 만날 때마다 돈 자랑만 하시니까.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서운했지만 곧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살까? 저는 밤늦게까지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해외 주식, 선물, 옵션까지 손을 뻗쳤어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어. 레버리지를 걸어 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3배, 5배씩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수익도 3배, 5배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가족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TV를 볼 때도 경제 뉴스만 봤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아니야. 뉴욕 증시가 곧 열려. 나중에 하자. 언제요? 매일 나중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이해해줘. 경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저는 그런 경숙이를 보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마장이나 투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정호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이 뭔가요? 사람들이 저를 마치 투자의 구루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제 자존감을 더욱 부풀렸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직감을 믿는 거죠. 직감이요? 네,
그리고 과감함.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마치 제가 정말 투자의 천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이 마약처럼 달콤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주세요. 손자가 말했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맨날 중요한 일만 해요. 손자의 서운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차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자산은 15억을 넘어섰고 사람들은 저를 더욱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점점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새 저에게는 숫자만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뒷전이었어요. 오로지 더 많은 돈, 더 큰 수익만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서운 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블랙홀의 한복판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5억이 넘어선 자산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주변은 점점 더 쓸쓸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경숙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응, 조금만.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제가 보유한 애플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엔 목소리가 좀 더 높았습니다. 알겠다고. 5분만. 하지만 5분이 10분,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급변동이 생겼거든요. 제가 보유한 리플 코인이 갑자기 30%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팔아야 하나, 더 가져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일부만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시간이 더 지났어요. 식탁으로 가니 경숙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 앞에는 이미 식은 밥이 놓여 있었고 반찬들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왜 혼자 먹어? 경숙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실망과 서운함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을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이 급한 일이에요. 밥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스마트폰은 제 손에서 떠날 일이 없었어요. 경수가 이해해줘.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언제까지요? 경숙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언제 우리 가족이랑 밥 한 끼 제대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손자들이랑 놀아준 게 언제예요? 그제야 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정말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 2달 전? 아니면 더 오래전? 그리고 경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둘이 대화한 게 언제예요? 투자 이야기 말고 진짜 우리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저와 경숙이 사이의 대화라고는 밥 먹어, 어디가?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돈은 많은데 집은 추워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돈 벌어다 주잖아.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요? 경숙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통장엔 돈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당신 마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정말이에요? 경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민수가 언제 승진했는지 아세요? 은혜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세요? 손자 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은 거 기억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당신은 요즘 우리 가족보다 그 화면 속 숫자들을 더 잘 알아요. 경숙이의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그럼 됐지, 뭘 더 바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경숙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거든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경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숙이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가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켜려는데 경숙이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민수네 집에 다녀올게요. 왜? 준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대요. 은혜는 회사 일이 있고 며느리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래? 심각해? 독감인 것 같아요. 며칠 있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당신도 같이 가실래요? 나? 뭐하러? 손자가 아픈데. 나는 거기서 뭘 도와줘? 당신이 가면 되지. 경숙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투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상장하는 코인 정보를 보고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도 추가 매수를 했죠. 오늘만 8천만 원 벌었네. 저녁이 되어서야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어때? 준이가 많이 아파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는 갔어? 네, 다녀왔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래,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여보, 응? 당신도 한번 와보실래요? 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해야 했거든요. 새로운 IPO 주식 청약도 있었고 비트코인도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었어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준이한테 할아버지가 빨리 낫기를 빌고 있다고 전해줘. 전화 너머로 경숙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트 분석에 다시 몰두했어요. 사흘 후 경숙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준이는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 여보. 응? 준이가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 미안해. 그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경숙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자가 아픈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그러는데 요즘 아버지가 너무 달라졌다고 해요. 뭐가 달라졌다고? 예전엔 손자들을 그렇게 예뻐하셨잖아요. 용돈도 챙겨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근데 요즘엔 돈 자랑만 하신다고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은혜도 걱정해요. 아버지가 요즘 투자에만 빠져 계신다고. 애들이 뭘 알겠어?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가족도 챙기지. 돈만 있으면 다예요? 관심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부부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격하게 다툰 적은 거의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아는 기계 같아요. 경숙이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경숙이의 뒷모습은 참 쓸쓸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모습에서 깊은 상처와 실망이 느껴졌어요. 가끔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니 또다시 투자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어제의 다툼은 잠시 잊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몰두했어요. 그렇게 가족과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돈을 벌수록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앞에 달콤한 수익에만 취해 있었거든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결국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어요. 15억이 넘었던 제 자산은 2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벌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마치 제가 투자의 신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들이 모두 빨간색이었어요. 하락을 뜻하는 파란색이 아니라 상승을 뜻하는 빨간색 말이에요. 하지만 그 빨간색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지? 시스템 오류인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8%, 현대차 마이너스 12%, LG화학 마이너스 15%. 제가 보유한 모든 주식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다 올랐는데. 급히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곧 원상복구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오전 10시 마이너스 5%였던 손실률이 11시에는 마이너스 8%, 12시에는 마이너스 12%로 늘어났어요. 2억 4천만 원이 날아갔네. 저는 믿기지 않아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하락하고 있었어요. 여보, 점심 드세요. 경수기가 부엌에서 불렀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0%,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25%, 제가 큰돈을 투자했던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모니터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루 만에 5억 원이 날아갔어요. 어제까지 20억이었던 자산이 15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진정해, 이정호.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잖아.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럴 때가 기회야. 떨어졌을 때 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저는 남아있던 현금 3억 원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더 샀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떨어졌을 때 사면 반드시 올라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줬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가 추가로 산 주식들이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 현대차는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래? 왜 안 올라?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항상 제가 사면 올랐는데 이번에는 사면 살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박을 기대하며 1억 원을 투자했던 메타루나 코인이 거래 정지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사기 프로젝트로 밝혀져 상장 폐지 예정.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억 원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형철아.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너도 메타루나 때문에 연락한 거지? 당연하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몰랐어. 조카 말만 믿고. 미안해, 정호야. 형철이의 목소리도 침통했습니다. 그도 큰돈을 잃었던 거예요. 그 주가 끝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걸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20억이었던 자산이 10억으로 다시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다음 주에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였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 번 패닉에 빠졌습니다. 또? 왜 이렇게 연달아서? 제가 보유한 주식들이 연일 한가를 기록했어요. 암호화폐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알트코인들은 80% 이상 폭락했어요. 그때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과감하게 가야 해. 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서 추가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야. 여기서 사면 분명히 대박 날 거야. 하지만 시장은 제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더 깊은 지옥의 입구에 불과했어요.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다음 날 시장은 또다시 마이너스 10% 폭락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모든 숫자가 빨간색으로 전멸하며 제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테슬라 주식마저 마이너스 30% 폭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20억이었던 자산이 이제 3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은행 대출 5억을 갚아야 했으니 실제로는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저는 경마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남아있던 1억 원을 모두 경마에 올인했어요. 서울경마공원 토요일 메인 경주. 저는 모든 것을 1번 말에 걸었습니다. 배당률이 15대 1이었어요. 만약 이기면 15억을 받을 수 있었죠.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번 말이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번 말은 초반에 선두를 유지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응원했습니다. 가자. 하지만 마지막 코너를 돌면서 1번 말이 급격히 속도가 떨어졌어요. 다른 말들이 하나씩 추월해 갔습니다. 결국 1번 말은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1억 원마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좀비처럼 걸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 20억의 부자였던 제가 이제는 5억 원의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경숙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요. 뭔 소리예요? 투자한 돈 다 잃었어요.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빚을 졌어요. 경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요? 5억 원이에요. 경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적처럼 이어지던 행운은 갑자기 끊겼고 저는 믿기지 않아 더 큰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가진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은행 잔고는 영원, 집까지 담보로 잡혀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까지 다 잘 됐는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족의 신뢰, 경숙이의 믿음, 자식들의 존경. 그 모든 것들이 돈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5억 원의 빚을 진 채로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숙이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며칠 후부터 현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어요. 이정호 고객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이미 연체 기간이 한 달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보, 어떻게 하죠? 경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20억 부자에서 5억 빚쟁이가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말 민수와 은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숙이가 상황을 알렸던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많이 잃으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바보였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 곧 나가야 할 거야.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5억을? 아니다. 아버지 일이야. 그래도 됐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경숙이는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 끝났어. 저는 빈 집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술이 들어가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후회, 자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다 자라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패배자의 얼굴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경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을 둘러보고 갔어요.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우리 집을 살펴보는 모습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여보, 이사할 곳을 알아봐야 해요. 경숙이가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계획이 있었고 다음에 뭘 할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철이도 메타루나 사건 이후로 연락이 뜸했고 다른 친구들은 제 상황을 알고는 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게 투자 조언을 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다 잃을 수가 있어? 우연히 만난 동네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다스의 손이라더니 결국 망했네. 그러게,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동정과 비웃음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어요. 마트에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우리가 45년 동안 살았던 집이 4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은행 대출 5억을 갚고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은행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하지만 69세의 무직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줄 곳은 없었어요. 신용도는 이미 바닥이었고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와 은혜가 나서서 각각 4천만 원씩 마련해 줬어요. 아이들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저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평생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가장이 이제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서 컴퓨터로 차트를 보며 환호하던 모습, 경마에서 이겨 기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10평도 안 되는 반지하로 이사한 것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요. 경숙이가 힘없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저는 그 미소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우울해서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달라진 모습에 당황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됐어요? 손자 준이가 엄마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셔서. 예전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손자에게조차 이상한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둑한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뭘 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드세요. 경숙이가 가져다 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그냥 두세요. 먹기 싫어요. 경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말을 걸어도 짜증을 냈거든요.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15억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왜 더 욕심을 부렸을까?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 왜 듣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후회와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숙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평생 저만 믿고 살아온 아내를 이런 처지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밤 경숙이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가 경숙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숙이에게 말했습니다. 경숙아, 나 혼자 살아갈게. 너는 아이들한테 가서 살아. 무슨 소리예요?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고생을 할 필요 없어. 이혼하자. 경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너라도 자유롭게 살아.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경숙이와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만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싫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제 모습을 보면 더욱 우울해졌거든요.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69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는 것인지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어떤 날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경숙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반지하 원룸에서 보낸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습기 때문에 생긴 검은 점들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보, 점심 드세요. 경숙이가 작은 접시에 김밥과 미역국을 담아서 들어왔습니다. 배 안 고파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어제도 안 드셨잖아요. 이러면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면 어때요?
어차피 아무 쓸모없는 몸인데. 경숙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정호 씨. 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69살의 빚쟁이 신세가 된 늙은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도 뭐요?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 포기해요. 나 같은 인간하고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그때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제 손을 따뜻한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정호 씨, 일어나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숙이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어요. 주름도 더 깊어졌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습니다. 경수가 손이 왜 이래? 별거 아니에요. 청소일 하면서 생긴 거예요. 청소일?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66세의 경숙이가 청소일을 한다고?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새벽에 사무실 청소하는 일 구했어요. 왜? 왜 그런 걸 해요? 경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전세 보증금 빼면 우리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경숙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66세의 나이에 평생 살림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내가 망쳐놨는데 당신까지 이런 고생을. 그때 경숙이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돈은 잃어도 가족은 남아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수가, 나 같은 인간을 왜 기다렸어? 왜긴요? 경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하지만 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돈도, 집도, 자존심도.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45년 전 결혼할 때 경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버리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지. 경숙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걸 잃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을 말이에요. 경수가, 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과 라면이었지만 몇 달 동안 먹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경숙이와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나도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정말이에요? 네, 69세라고 할 수 없는 일은 없잖아요. 경숙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69세의 나이,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편의점, 음식점, 경비일.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경험이 있으세요? 그 같은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사장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9세입니다. 사장님이 망설였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니 일단 며칠 해보자고 했어요. 첫 출근 날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들을 설거지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억 부자였던 제가 이제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됐습니다.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젊은 손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에 귀천이 따로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경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분식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축하라니. 설거지하는 일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정직한 일이잖아요. 경숙이의 반응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해요. 우리 둘이 벌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일하고 있어. 일이요? 분식집에서 설거지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 민수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0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편해. 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경숙이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거야. 민수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래. 너희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끝났을 거야. 그때 경숙이가 과일을 깎아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지. 경숙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요. 저는 경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상처가 있는 손이었지만 그 손이 저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고마워, 경숙아. 뭐가요? 끝까지 기다려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경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봅시다. 새로 시작이요? 네, 돈은 없지만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뭐요? 서로요. 가족이요. 경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경숙이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말이에요.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은 돈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와 경숙이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요?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분식집 같은. 아니면 김밥이나 도시락 파는 작은 가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수억 원을 굴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가게 하나가 큰 꿈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가게를 차리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8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경숙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은혜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아이들한테 충분히 폐를 끼쳤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가게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았어요.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어디든 월 임대료가 최소 100만 원은 넘었거든요. 여보, 여기 어때요? 경숙이가 한 부동산 매물을 가리켰습니다. 구로구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점포였어요. 6평 정도의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임대료가 월 60만 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권리금이 800만 원이네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딱 그 정도인데. 그럼 내부 인테리어나 장비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전에 분식집을 하시던 분이 급하게 정리하신 거라서 기본적인 장비는 다 있어요. 냉장고, 튀김기, 가스레인지. 대부분 쓸만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넣는 것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컸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경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수가 잘 될까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가게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같은 기본 메뉴부터 시작해서 점차 메뉴를 늘려가기로 했어요. 여보,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요? 글쎄요. 정원의 분식? 너무 평범해요. 마이다스 분식은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다스요? 그 이름은 예전에 당신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예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면 황금 같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자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그 이름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을 청소하고 곰팡이가 핀 곳들을 말끔히 닦았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간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뭐 하세요?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분식집 새로 열 준비해요. 경숙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여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제대로 된 분식집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동네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준비 작업을 하면서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가게 차리는 거야. 마이다스 분식이라고.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가게요?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얼마 전부터. 우리끼리 작은 거 하나 해보려고.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했어. 별거 아니야. 민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며칠 후 은혜도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축하드려요. 이 화분은 개업 선물이에요. 은혜가 가져온 것은 작은 관엽식물이었습니다. 카운터에 두시면 분위기 좋을 거예요. 자식들이 저희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락조차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드디어 개업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 소스를 끓이고 라면을 삶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진짜 사장님이 되는 거네요. 경숙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잘 될까요?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개업 첫날 아침, 저는 긴장해서 일찍 잠이 깼습니다. 경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6시부터 가게에 나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끓이고 각종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경숙이가 요리를 워낙 잘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다스 분식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저는 경숙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첫 손님은
30분 후에 오셨습니다. 동네에 사는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경숙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김밥 하나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포장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첫 매출 3,000원. 별것 아닌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몇억 원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주로 동네 분들과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저씨, 김밥 맛있네요. 떡볶이도 달달하고 좋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예전에 몇천만 원을 벌었을 때보다 더 행복했어요.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와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라니 이모라고 해야지. 경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순수익은 8만 원 정도였어요. 하루 벌이로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성과였습니다. 여보,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경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마이다스 분식 첫날. 매출 15만 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셨다. 경숙이와 함께 일하니 즐겁다.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장님,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죠. 경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자주 올게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일이 즐거우니까 그럴 수밖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손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뻤어요. 예전에 주식 차트를 보며 흥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원 정도의 매출에 순수익은 12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경숙이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둘이 일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날 저녁 민수와 은혜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가게 잘 되시나 봐요? 민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잘 돼.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정직하게 일하는 거니까. 자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돈 자랑을 하거나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손자들은 어때? 요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가게 하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손자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2달째가 되었을 때 저희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김밥집으로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장님, 여기 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두 분이 항상 웃고 계시니까요.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행복하니까 그것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주식 수익 1,000만 원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예전에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소중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어느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며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돈이 많아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이 적어도 안정감이 있어요. 저는 경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상처가 있는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경수가.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마이다스 분식 오픈 2개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돈은 적지만 마음은 부자다. 경수기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다. 이게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인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손말이다. 작은 가게, 작은 수익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마이다스 분식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희 작은 가게도 동네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벚꽃이 피던 봄, 무더웠던 여름, 선선한 가을을 거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2줄이요. 아침 7시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 김 과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단골이 되신 분이에요. 네, 단무지 많이 넣어드릴게요. 경수기가 능숙하게 김밥을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김밥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사장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게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0억을 벌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늘 그렇듯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동네 어르신들, 학교 끝나고 온 학생들. 이제는 모두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할머니, 떡볶이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중학생 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이모라고 해야지. 경수기가 웃으며 떡볶이 매운맛을 조절해줬어요. 이모, 여기 떡볶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고마워. 그럼 오늘은 떡 하나 더 서비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그 어떤 투자 성공담보다 값졌습니다.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평소와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남성이었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어떤 김밥으로 드릴까요? 경수기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요. 저는 그분이 뭔가 힘들어 보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참치김밥 어떠세요? 오늘 참치를 새로 넣었어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그걸로요. 김밥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요. 경수기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밥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돈을 내고 나가려는데 저는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서 드세요. 따뜻한 차도 한 잔 드리고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편하게 드세요. 결국 그분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수기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저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 사실 오늘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12년 다닌 회사인데 구조조정으로 잘리게 됐어요. 집에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야기를 말이에요. 지금 이 가게도 그때 다시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70인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수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있으시면 더욱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가실 때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작지만 희망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좋은 일 하셨네요. 경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요. 저녁이 되어 가게 정리를 하는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정도의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네, 계란도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라면만. 목소리가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경숙이와 눈짓을 나누고는 계란도 넣고 김치도 올려서 푸짐하게 해드렸어요. 이거 얼마예요? 라면값만 받아요.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그분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고됐다던 그 젊은 분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새 직장을 구했어요. 그때 사장님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분은 김밥을 여러 줄 사가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위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모를 일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나가신 후 저는 뭉클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가게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양식도 얻어가시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희 가게는 단순히 분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며 마음을 달래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몇 개월 더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손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김 과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떡볶이 드세요?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장님, 사모님이 항상 웃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도 다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네,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마치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였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옛날 직장 동료였던 박 부장이었어요. 정호야? 정말 너야? 박 부장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식집 하고 있어요. 분식집? 박 부장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 투자로 큰 돈 벌었다던데? 그게 다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부장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박 부장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네. 뭔가 따뜻하고. 감사해요. 김밥 하나 주겠어? 경숙이가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박 부장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어떻게 만든 거야?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 이런 맛은 돈 주고도 사기 힘든데. 그날 박 부장은 1시간 넘게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호야, 너 정말 부러워. 예. 돈은 적을지 몰라도 정말 행복해 보여. 나는 아직도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 다니는데 부장님도 곧 은퇴하시잖아요. 그래. 그때 되면 너처럼 이런 일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그 후로도 박 부장은 종종 찾아와서 김밥을 사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옛 동료들에게도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희 가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원, 학생, 어르신, 주부,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사장님, 여기가 SNS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20대 여성 2명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SNS요? 네, 마이다스 분식이 맛도 좋고 사장님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소문났어요. 저희는 SNS를 하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신 모양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김밥이랑 떡볶이 주세요. 사진도 찍어도 돼요? 물론이죠.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저희 같은 늙은 부부가 하는 작은 가게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다니. 그날 저녁 손자 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이 왔네.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 가게 구경하러 왔어요. 손자가 제 가게를 구경하는 모습이 너무 기뻤습니다. 떡볶이도 먹여주고 김밥도 싸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만든 거야. 우와,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자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그 어떤 칭찬보다 소중했어요. 은혜가 준이를 데리러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이가 학교에서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가게를 하신다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그래? 네, 친구들도 할아버지 가게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며칠 후 정말로 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초등학생 서너 명이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준이 할아버지,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멋져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을 들으니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따뜻한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라면과 우동, 따뜻한 어묵 국물이 인기였어요. 사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힘이 나요.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나이가 뭐 중요해요. 건강하고 할 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어느 날 가게 정리를 하는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혹시 마이다스의 손 이정호 씨 맞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투자할 때 만났던 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기서 가게 하세요? 소문은 들었는데. 조금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분식집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투자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분이 김밥을 드시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큰 식당에서도 찾기 힘든데. 감사해요. 이정호 씨, 진짜 부러워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분이 나가신 후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손님들이 여기 와서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진짜 마이다스의 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마이다스의 손은 돈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주는 손이었음을 말이에요. 다음 날 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만들 뿐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손님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경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뭘요?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 뭔지. 돈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손이었어요. 그러게요. 손님들이 여기서 웃고 가시는 걸 보면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경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트만 보며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어요. 돈은 적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진짜 마이다스의 손은 돈을 만드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손,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던 제 삶, 하지만 결국 남는 건 함께 해주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